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히 이제 문화예술 분야의 맥락에서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새로운 어떤 도전 아니면 변화 그것과 관련돼서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현재 와 있고 어느 정도들을 전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사실은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바람직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근데 이제 제가 과학철학 기술철학 전공자이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때를 제외하고는 그건 이제 철학적인 어떤 얘기들 텐데 그 인공지능 연구와 관련된 표준적인 그 리뷰들의 기반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인공지능 연구팀들과 거기서 강연을 하거나 이렇게 협력 연구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럴 때 제가 확인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가 상당히 지금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확인했던 부분들에 입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직관 특히 이제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위험, 도전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 어디까지 왔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뭔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가 이런 걸 대중매체를 통해서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개념과 맞물려서 소개된 대중매체의 내용에 기반해서 특히 이제 거기서 소개되는 어떤 좀 과감한 주장들과 기반해서 들으신 분들은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뭐 제대로 알고서 하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저는 물론 당연히 인공지능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스펙트럼 중에서도 어쨌든 주도적 견해들에 대해서 그거에서 입각해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좀 미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적인 주장은 저 제목에 다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낯선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기계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통상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기할 여러 가지 철학적, 사회문화적 쟁점들, 기술적 쟁점까지 포함해서 그걸 이해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주장을 할 거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께 살아가기, 도대체 함께 살아간다는 게 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계지능이 지능이긴 한데 굉장히 낯설다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낯설다는 점 그리고 그 낯선 특징들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지능, 인공지능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엄청난 일을 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사회적 대응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영화의 첫 장면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알란 튜링은 이제 원래 수학자로 출발했지만 실제로 2차 세계전 당시에 영국에서 독일의 암호체계인 에니그마를 풀어내는 그 특수 팀에 속해서 상당히 그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다양한 종류의 계산들을 결합해서 실제로 인간 수준의 높은 지적인 작업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그 기계, 그걸 튜링 기계라고 하는데요, 튜링 머신. 그 튜링 기계에 대한 이론적 그 접근을 완성시킨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그 컴퓨터가 사실은 튜링 기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컴퓨터를 만드는 구조적인 아키텍처는 폰 노이만이라는 또 다른 그 원래는 유럽 사람이었지만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 사람이 된 미국 수학자 겸 역시 그 사람도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사람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거지만 그 컴퓨터가 대체 어떻게 그렇게 컴퓨터는 사실은 그냥 전기가 들어오고 말고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둘 다 전기가 들어오면 결과를 전기가 들어오는 걸로 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오면 하나로 이렇게 아주 단순한 장치를 결합한 것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렇게 개별 단위는 그렇게 단순한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도 하시고 문서도 작성하고 어떤 경우에는 추론도 하고 길찾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세운 사람입니다. 알란 튜링이. 근데 이제 알란 튜링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전기가 나와 있고요. 아주 꼼꼼하게 잘 분석한 전기가 나와 있고 그 전기의 기초에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전기도 국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서 아마 잘 안 읽으실 텐데 굉장히 잘 쓴 전기인데 그 영화 자체는 전기와 굉장히 많이 그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 위인을 다룬 그 영화들은 절반 이상이 그냥 드라마타이제이션이어서 사실은 사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 영화는 제가 이제 책을 꼼꼼히 읽은 상태에서 봐서 그런지 그 연애 장면만 제외하고요. 거기 이제 알란 튜링의 연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여자랑 약혼까지 했던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전개된 얘기는 이제 좀 극적인 요소들을 증가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하여튼 이 영화의 제일 처음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알란 튜링 집이 이제 강도를 그 당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맨체스터에서 컴퓨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튜링의 집이 이제 강도를 당합니다. 사실은 이제 튜링이 동성연애자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집으로 불러들였던 원나잇 스탠드를 했던 그 친구가 사실은 강도를 한 건데요. 그건 직감을 하고 이제 경찰을 불러서 조사를 시킨 거죠. 그게 이제 패착이었습니다. 왜냐면 당시는 동성연애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들이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 범죄 행위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었는데 어쨌든 튜링은 불러들여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맨체스터에 굉장히 똑똑한 케임브리지 출신의 수학자가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대더라 하는 얘기가 이미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기계가 진짜 생각하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튜링이 아주 이런지하에 왜 그렇게 멍청한 질문을 하냐는 투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어쨌든 대학 교수가 그렇게 아주 그냥 이런지하에 당연히 생각하지 그 왜 멍청하게 그런 걸 묻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군요 하고서 이렇게 정말 신기하네 뭐 이러고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튜링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이 사람이 자기 말을 오해할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한숨을 푹 쉬고서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거를 생각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방식으로 생각이라는 걸 하는데 근데 그 생각의 결과물들이나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철학적으로 결국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지성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적어도 영미 철학계의 표준적인 이론 기능주의라는 이론인데 그 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마음이 아니라고 혹은 지능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기계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기계가 생각하는 방식이 인간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 나타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다는 걸 이미 그때 예견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튜링이 50년대부터 페이퍼에서 기계가 인간하고 똑같이 사고할 리가 없다. 그렇지만 사고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사실은 제가 낯선 기계지능이라고 할 때 낯선의 의미이고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 우리 강연 그 제목에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1차, 2차, 3차가 있다는 거죠. 그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 자체의 학술적 그 근거나 지위가 다 다릅니다. 그 점을 조금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역사학에서 이미 공인이 된 개념입니다. 약간 범위는 다른데 1차 산업혁명은 프랑스 대혁명하고 대충 같은 지위로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타당한 개념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증기기관이라는 새로운 동력원이 나왔고 그걸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기계화가 가능해졌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제도적 변화가 문화적 변화가 있었던 그래서 그런 것들의 변화 전체가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1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그 학계 내에서 역사학계 내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잘 정립된 개념입니다. 2차 그건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배우셨을 거예요. 2차 산업혁명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역시 산업사, 그러니까 역사학 중에서 산업의 역사를 전공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공인된 개념입니다. 이거는 동력을 전기를 사용하고요. 전기라는 새로운 동력원을 사용해서
훨씬 더 대규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전에 불가능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그다음에 뭐 내연기관의 등장 이런 것들과 맞물려지면서 역시 비슷한 정도로 사회문화적 구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근데 사실은 뭐 문화사를 하는 분들이나 예술사를 하는 분들 뭐 이런 이렇게 좀 역사 내에서 좀 다른 분야 분들은 산업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그게 1차 산업혁명만큼 사회 전체를 이렇게 바꾼 거냐에 대해서는 좀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2차 산업혁명까지는 동력원이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혁명적으로 세계가 바뀌었다는 점에 대해서 역사학계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개념. 3차 산업혁명은 역사학적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은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이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게 상당한 정도의 영향이 끼친 게 확인이 돼야지 사후적으로 붙이는데, 3차 산업혁명은 되게 디지털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1950년 정도, 그때가 이제 그 트랜지스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80년대 그때 이제 그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가 나온 시기인데 그 시기 중에서 적당한 시기에 시작됐다고 보고 대충 한 21세기 초까지, 20세기 말까지를 3차 산업혁명 시기, 지금도 3차 산업혁명 시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정보통신기술 혁명으로 보죠. 그러니까 IT 기술, 이 IC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통신할 수 있고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게 돼서 사회가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이 공유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공유된 그 정보에 입각해서 그 전에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 같은 게 대표적이죠. 사람들끼리 서로 자신의 전문성들을 약간씩 기여해서 전 세계 최고의 백과사전을 만든 그런 사례들, 그런 게 이제 3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라고 생각되고, 이거는 경영학계 내에서는, 기술 경영학계 내에서는 상당히 표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역사학자들은 항상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사실 3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어쨌든 경영학자 사이에서 경영학자들은 훨씬 더 빨리 시대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잘 정립된 개념이고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이런 학술적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보스 포럼이라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관에서 일종의 미래 전망을 규정짓기 위해서 일종의 세일즈 용어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제가 이걸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형편없는 개념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개념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학술적 기반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근데 그 변화 기반 배경에는 이런 기술들이 있다. 근데 그 기술들이 일단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ICT 기술, 뭐 증기기관 이런 식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엄청나게 다종다양한 기술들을 그냥 단순히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라는 이유만을 묶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합성생물학하고 인공지능을 합쳐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을 뭐 당연히 합성생물학은 빅데이터에 기반하고 뭐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기술들 사이에 1차, 2차, 3차와 비견될 만한 공통점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최근에 등장하는 엄청난 기술들이 엄청나게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거니까 빨리 대비해야 된다 라는 어떤 관점에서 제안된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과장이냐 아니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냐를 따져 보시려면 그 변화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조금 약간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가령 이 제가 보여드리는 책이 그 4차 산업혁명 개념을 그 유행시킨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다보스 포럼의 경영진 그 중요한 기여자 설립자죠. 사실은 그 클라우스 슈밥의 저서입니다. 저서 제목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런데 저 책을 보면 그 책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뭐 두께도 두껍지 않은데요. 한 50페이지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매스미디어에서 쉽게 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이런 기술들이 있고 최근에 이런 큰 변화가 있고 이게 사회를 엄청나게 바꿀 거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일자리 얘기, 뭐 일자리를 잃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회 문제가 많이 야기될 거고 그에 비해서 생산력은 엄청나게 이런 상당히 미래의 전망 시나리오 같은 얘기 한 50페이지 정도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슈밥이 사실은 자기 혼자 그 책을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한 중요한 주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고 생각하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그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그 델파이 기법으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설문 조사를 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내용들의 정리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직업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었거든요. 그 답이 둘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영향은 뭐냐, 부정적 영향은 뭐냐.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책을 보시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불확실한 영향.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불확실한 영향을 서술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래 직업 세계는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긍정적, 부정적 요만큼 정도 된다면 불확실한 게 그보다 그 두 개를 합한 것보다 더 긴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얼핏 생각하면 미래는 원래 예측하기 힘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 힘들어서 그렇게 불확실한 게 그게 아닙니다. 슈밥이 왜 불확실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지 정확하게 그 책에서 뒷부분에서 앞부분에는 이제 아무래도 세일즈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넘치는 얘기를 하는데 뒤에는 이제 학술적으로 그래도 말이 돼야 되니까 조심스럽게 그 이유들을 제시하는데 그 이유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사회는 슈밥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사회는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는 대충 예상이 가능해요. 물론 그것도 틀릴 수 있죠. 우리가 인지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기술이 나온다고 해서 사회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 기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기술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법률이나 제도들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환영할 것인가,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그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응하는지, 영어로는 리스판드하는지에 의해서 그 기술이 사회에 끼칠 영향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그 기술 내용만 봐서는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하는 게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기술 철학에서는 기술적 결과의 구성적 성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컨스트럭티브 네이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기술이 사회에 끼치는 파급 효과라는 건 기술의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에 대해서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슈밥이 아주 공개적으로 저 책에서 여러 차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술이 온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래. 우리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기술적 전망이 이런 게 가능하고 이런 건 좀 힘들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될 고려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기술적 전망 중에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과 비추어 봐서 그 기술적 전망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슈밥이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 저도 물론 동감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좀 통쾌했어요. 왜냐하면 정작 이 책을 인용하는 대부분의 대중매체에서는 그걸 잘 안 다루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가가 기술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은 그 상당히 그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결국 우리가 대응 방식에서 결정되고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선례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미리 사례가 다행스럽게 제가 특히 오늘 말씀드린 기계지능,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선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자동화라고 오토메이션이라고 그 2차 산업혁명 시기에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미 상당한 정도로 인간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대체하는 일들이 벌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변형들이 이루어졌고 저항들이 있었고 갈등들이 있었고 그 갈등들을 해소하려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사회적인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물론 그것과 똑같지 않겠죠. 당연히 새롭게 제기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참고를 해서 그 새로운 어떤 대응들을 모색해 나가는 게 적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공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많은 경우 그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면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저게 중요한 건 사회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있지가 않고 사회로 나오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이유로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대체적인 의견인데 당연히 이 변화가 어떨 건지에 대해서요 그 엄청나게 넓은 의견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일자리 문제,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많으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양극단의 일단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통적인 경영학자, 특히 기술혁신론이나 이런 걸 했던 경영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그 새로운 기계가 등장해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 것들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항상 있어왔던 일이다. 일자리는 사라진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사라진 일자리보다 항상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왔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다를 바가 없다. 인공지능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기술들을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겠지만 그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테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런 분들은 되게 그 새롭게 생긴 일자리가 정확히 뭔지는 잘 말씀을 안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이쪽 극단은 이거를 정치적 좌우로 생각 안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쪽 극단에 정치적으로 좌파하고 우파가 둘 다 있거든요. 기본소득 얘기하는 기본소득을 되게 이제 좌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기본소득 개념 자체는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굉장히 우파 경제학자가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왜 이런 쪽에 나오냐면 이분들은 실제로 중간에 부침 과정은 좀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뭐 일자리가 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아직 완전히 발달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게 많이 필요해질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가 그렇게 크게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술이 완벽해지면, 성숙해지면 결국은 인류의 90% 이상은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빼놓고는 사실은 전부 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것이다. 이때 곧이 뭐 50년에서 100년 사이인데요, 되게 뭐 싱귤러리티 얘기하는 분들은 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한 100년에는 이제 올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인류 대부분이 소득이 없어지는 상황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경제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 사줘야지 물건이 만들어지고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무슨 지금의 복지 수준의 개념이 아니라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전부 다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거나 뭔가 기계가 할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걸 즐기는 어떤 그런 활동들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유토피아적 전망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좀 암울한 전망을 섞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축에 있고요. 그 사이에 수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뭐 예상하시겠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이쪽 이렇게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기본소득으로 빨리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소수고, 대다수의 견해들을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 대다수의 견해의 이유들을 고려해 볼 때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적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사실은 나쁜 소식이 아닌 게, 우리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법과 제도나 사람들의 인식이나 대응 방식들을 고민해보고 좀 더 나은 방식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여러분들이 주신 이제 강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신 이 강의를 왜 듣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 강의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이 내용이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거기를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하여튼 인공지능, 특히 이제 예술 문화 쪽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아서요, 청중 중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셔서 일단 그 문제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은 조금 이따가부터 드릴 말씀이 얼핏 듣기에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서로 어긋나는 주장을 동시에 해야 되는지를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 얘기 그 포인트마다 그냥 집중해서 조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반된 주장으로 느끼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인공지능이 워낙 낯선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그걸 자꾸 이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제가 왜 인공지능 말고 기계지능이라는 말을 선호하냐면,
최근에 이제 재밌는 구절을 어디 읽어서 원래 제가 생각했던 한 바를 잘 표현해주는 사례를 하나 읽어서 그걸 사용했습니다. 제리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쓴 사례인데요. 비행기가 처음 등장할 때 그 비행기를 사람들이 인공새라고 불렀으면 어떨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날 수 있는 기계, 비행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가 원래 날아야 되는, 날 수 있는 건 새인데, 근데 사람들이 새를 흉내내거나 어쨌든 새 원리들을 새처럼 날 수 있는 기계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공새다. 이렇게 불렀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개념적으로는. 근데 인공새라고 부를 때와 비행기라고 부를 때 여러분이 그 비행기에 대해서 갖는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야, 새 안에 들어가지고 내장에서 이렇게 막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뭐 아늑한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새는 새끼는 안 낳나?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계를 잘 만들어서 그게 지능을 갖게 됐다고 얘기할 때, 즉 기계 지능이라고 얘기할 때랑 그게 아니라 지능은 원래 인간만 가진 건데 사람이 굉장히 그 인지니어스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똑똑해져가지고 이제는 기계를 지능을 갖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대상은 똑같은데, 그걸 기계지능이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그 똑같은데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생각들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거란 겁니다. 아까 비행기를 인공새라고 부르면 다른 질문들과 다른 직관들을 가질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계지능이라는 말을, 실제로 사실은 기계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 인공지능 연구자들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즉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차원이 아닌데도 기계지능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기계지능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 하나는 뭐냐면 둘 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특징인데, 하나는 일종의 이제 저도 이제 철학과에 있어서 인문대에 있어서 잘 아는데, 특히 이제 인문학이나 뭐 이제 예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을 가지고 인간이 하는 활동들에 대한 그 탐색들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기계와 인간의 어떤 본질적 차이, intrinsic difference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은 물론 기계가 잘 만들면 당연히 어느 순간까지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1%가 부족한 뭔가가 남아있을 거고, 그거는 절대로 기계가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를 이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또 역설적으로 의인화의 그 생각들도 꽤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계라는 게 뭐 이런 것도 하네? 얘 혹시 뭐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야? 얘 혹시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나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도 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돼 보이는 이 두 가지의 특징들이 사실 우리가 기계지능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준비해온 그 동영상이 좀 있는데요. 이 음악을 작곡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EMI가 좀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이 EMI가 만든 작품들은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들의 작곡 스타일들을 머신러닝을 해서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작곡을 한 결과물들이 유튜브상에 올라가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인상적인 곡들은 뽑아가지고 아마존에서 그 녹음을 한 그 음반을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EMI가 던져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저기에 나오는 데이비 콥이라는 음악학자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각 작곡가의 작곡 스타일을 되게 잘 알겠죠. 재밌는 점이 뭐냐면 그 작곡 스타일들을 컴퓨터 알고리즘화 시켜서 EMI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보면 인간하고 좀 많이 비슷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이제 작곡가 음대 나와서 이제 그 연습생활 거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뭐 자기 나름대로 작품을 하나 정도 낼 수 있을 때까지 그 정도는 걸리니까요. 대충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7년 정도면 사람들이 자기 숙련도를 그 프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 근데 여기까지만 사람과 비슷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과의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일단 강화학습을 통해서 특정 작곡가의 작곡 스타일을 수업을 한 다음에는 하루에 5,000곡을 작곡합니다. 이건 뭐 음악계에서 신동이라고 알려진 모차르트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작곡을 하는 게 아닙니다. EMI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작곡이라고 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영감이 있고 음악적 영감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래서 그 영감을 저는 물론 못합니다. 굉장한 그 감각이 있고 음악적 영감을 느낄 수 있고 그걸 악보로 옮겨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 영감들을 느끼고 그 느낀 영감들을 반영해서 그 여러 가지 테크닉들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독특한 특징들을 보여야 되니까 다른 작곡가들과 차별할 수 있는 자기 스타일도 만들고 이런 굉장히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작곡이라는 걸 하게 되고 거기다 의미도 부여하고 요거는 이런 뜻이야 그리고 나중에 해설도 하고 이런 거 하나도 못합니다. EMI는. 요즘에 Explainable AI라고 그래가지고 설명 가능한 AI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도 AI는 자기가 한 일을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회로 자체가 없어요. 혹시 딥러닝이라는 그 알고리즘의 정확한 그 맥락들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 말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딥러닝이라는 건 물론 그 자세한 알고리즘은 되게 복잡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 그 레이어의 각각의 변수 값들을 적당히 집어넣은 다음에 답을 제대로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걸 교정을 해나가면서 파라미터 값들을 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웬만큼 됐다고 치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바흐 음악들을 빅데이터를 줘가지고 계속 그 딥러닝을 통해서 강화학습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이르면 이런 작곡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계산입니다. 컴퓨테이션. 얘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영감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느낌도 없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설명할 수도 없고 의미 부여도 못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근데도 기가 막히게 작곡을 해낸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저 정도 작곡을 하려는 사람이면 자기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뭐 언어를 하더라도 그 느낌들이라도 최소한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할 텐데 얘는 그런 걸 하나도 못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만든 개념인데 뭐 나중에 웹 찾아보니까 저는 비슷한 얘기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실망을 했는데요. Performance without awareness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퍼포먼스 수준에서는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 더 좋은 알고리즘 나오고 더 속도가 빨라지고 할 테니까 그런데 그 퍼포먼스는 우리 인간에게 익숙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어웨어니스가 없는 자기 인식이 없는 인지가 없는 퍼포먼스라는 사실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한 에피소드를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저도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저도 음악을 좀 좋아하는 편에서 뭐 작곡은 못하지만 연주도 잘 못하고 근데 바흐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걸 음악 들었을 때 바흐 성악곡 익숙하니까 괜찮게 작곡했는데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흐의 어떤 깊이는 아직 조금 흉내 못 내는 거 아니야? 뭐 프로그램이 좀 나아지면 나아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위험한 생각인 게 저는 이미 이게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이라는 걸 알고 듣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선 이해가 제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마침 이게 진짜로 일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평론가들이 다 그래 뭐 바흐 스타일 음악을 잘 작곡했는데 뭔가 영혼의 울림이 없다. 깊이가 좀 떨어진다. 뭐 이런 표현들을 EMI에 작곡한 거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곡가는 아예 도대체 이 EMI라는 게 인간의 그 숭고한 어떤 그 영혼 예술적 영감들을 갖다가 너무 그
우습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챌린지,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뭐냐면 바흐의 진짜 작품을 틀고 뭐 토카타나 푸가 같이 이렇게 너무 유명한 거 말고 이렇게 좀 비교적 그래도 그 비평가들이 훌륭한 바흐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작품, 근데 잘 안 알려진 작품을 틀고 그 다음에 그 EMI가 작곡한 바흐 작품을 틀고 그다음에 자기가 바흐 스타일로 작곡한 작품을 틀어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보자. 그러면 평가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실험을 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에서 몇 년 전에 이 실험을 했는데 몇백 명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그 사람들이 압도적인 표차로 바흐의 진짜 음악이다. 그리고 거기도 평에다가 이게 진짜 바흐야. 역시 이게 바흐에서만 느껴지는 영혼의 울림이야. EMI가 작곡한 곡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흐 스타일로 작곡한 곡에 대해서는 역시 기계는 한계가 있어. 역시 기계에는 이 울림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해주는 게 사실은 무시무시한 건데요. 퍼포먼스 차원에서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기계지능이 발달했을 때 퍼포먼스 차원에서는 특히 빅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충분히 큰 게 있고 그 데이터들이 정형화,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이유로 중요한데요. 데이터가 충분하고 그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으면 이 경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음악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그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비교적 쉽게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인공지능은 어웨어니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데도 그러니까 엄청 낯선 거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나온 결과물은 기가 막히다 말이에요. 영혼의 울림이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중요하거든요. Right now, somewhere in America, there's an animal being beaten and another being locked in a cage, alone and left to die. These scared, innocent animals don't realize there's any hope for a better life. At the ASPCA, we're committed to searching every dark corner to find them and to help heal the deep physical and emotional wounds that have been inflicted on them. But we can't reach these animals without your support. So please visit our website or call now and join. Sign up for just $18 a month. It's only 60 cents a day, and you'll help rescue animals. 어떠셨어요? 일단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걸 여러 종류의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인공지능 개발자들만 모여 있는 데서 이 비디오를 틀었을 때랑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틀었을 때 엄청 달랐거든요. 그 반응이.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저 비디오 보면서 내용과 무관하게 그냥 느끼는 감정이? 말씀하시기 싫으시면 그냥 간직해 두세요. 하여튼 뭔가 있으셨죠. 뭔가 어떤 느낌이.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느낌이 있으셨죠. 제가 강조드렸듯이 굉장히 다른 응답이 나왔거든. 다른 그게 나왔거든 반응이. 자, 이게 역사가 이렇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이제 커제 구단인데 커제 구단이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이제 알파고한테 졌을 때 나 같으면 안 진다. 뭐 그렇게 사석에서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 이제 이세돌 구단을 꺾은 알파고보다 좀 진보한 알파고 마스터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결국은 지고 말았죠. 근데 지고 나서 한 번도 못 지고 이기고 다 지고 나서 저렇게 안 좋은 얼굴 표정을 하면서 적어도 언론에 보도되기는 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정확히 뭐 언론에 보도되기는 야 이거 알파고는 바둑의 신 같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정도 너무 잘 둔다. 근데 저것과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개인적 경험을 했는데요. 이 커제 구단과 그 알파고가 그 대국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바둑을 잘 모릅니다. 잘 둘 줄도 모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연구실의 4층인데 인문대 한양대 인문대 거기에 동료 교수님들 옆방 계신 분들 중에서 바둑 잘 두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굉장히 취미도 많이. 그래서 이 알파고가 그 굉장히 뛰어난 프로 기사들 연합팀과 바둑을 같이 둔 적이 있습니다. 이 커제 구단 두기 전에 이세돌 구단 둔 다음에. 근데 그걸 이제 생중계를 보고 계셨어요. 여러 교수님들이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떤 한 분 연구실에서 보죠.
근데 제가 수업 끝나고 오니까 이 교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제가 이제 기술 철학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금 막 알파고가 얘네들 가지고 놀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바둑을 모르지만 바둑 잘 두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하수, 굉장히 이제 실력 차가 현격하게 나는 하수들을 하고 이렇게 바둑을 때 가지고 노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뻔하게 이렇게 그 한 집, 두 집 정도는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래 가져라. 이렇게 그래 뭐 이렇게 하다가 대마를 건드리려고 이게 건방지게 하고 탁 쳐가지고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그때 들은 그 교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고가 처음에 이렇게 한두 줄 이렇게 봐주다가 지금 이게 대마를 건드리니까 이 건방지게 하면서 확 다 잡아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연합팀이 지금 난리가 났고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고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알파고는 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알파고는 인간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회로 자체가 자기가 바둑 두는 줄도 몰라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바둑을 몰라서 그래. 그거 보고 있으면 완전히 가지고 노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저를 막 야단치셨어요.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데이빗 휴움, 그다음에 아담 스미스 이런 그 근세 철학자들이 이미 18세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고 최근에 인지심리학이나 감정심리학, 도덕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일인데 우리는 내재적으로 그 우리의 멘탈 패컬티가 그 두 가지 능력, 특히 휴미나 아담 스미스가 강조했던 두 가지 능력을 자동적으로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발휘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자동적으로 발휘하는 두 가지가 하나가 공감 능력이고요. 공감 능력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 능력 물론 차이고 있고 사람 간의 차이도 있고 거리에 대한 차이, 뭐 친밀도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아주 친한 친구 혹은 가족이 갑자기 여기가 피가 탁 나는 거 보면 여러분도 움찔하시잖아요. 그게 일부러 제가 다쳐서 참 아프겠구나. 그 아픔을 공감하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피를 보는 순간 이게 좀 음칫한 게 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빌트인하고 있는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상해서 체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게 상당한 정도 오토매틱 합니다. 아까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런 능력들이 발동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철학과라서 그 약간 공감이 안 되실 얘기들을 지금 할 수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속성들 중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고 얘기되는 것들 중에서 정말로 존재하는 게 있고 휴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속성들 사이의 관계들을 관찰하다가 우리 상상력을 사용해서 이미지네이션을 사용해서 있다고 가상해서 그 프로젝션 한다고 하는데요. 투사한다고 합니다. 투사해서 넣는 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휴미의 인과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귀납에 대한 얘기가 그런 투사된 속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접촉했다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뿐인데 우리가 관찰한 거는 그것뿐인데 그걸 놓고서 얘가 원인이고 얘가 얘를 쳐서 다른 걸 밀게 나갔다라는 그런 인과관계를 거기다가 이렇게 부여해서 읽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론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없는 걸 보고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철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논의는 엄청 많은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건 그 철학적 논의가 아니라 중요한 건 휴메에 따르면 우리가 세상에 진짜로는 없는 속성들을 거의 자동적으로 거기에 부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공감 능력도 사실은 그런 것과 잘 연관이 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그 실험 심리학 연구에서도 상당히 그 근거가 있는 예를 들어서 펑셔널 MRI 같은 걸로 뇌를 찍어보면 실제로 그런 공감할 때나 상상력을 발휘할 때 다른 뇌 특성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200년도 전에 휴미 했던 얘기가 최근 과학 연구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자 아까 그 비디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비디오를 꽤 오래전에 봤는데요. 근데 봤을 때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비디오는 원래는 저 비디오 자체가 아니라 저 비디오에 등장하는 클립들 자체 지금 보면 몇 가지 클립들을 비디오 영상 클립을 이렇게 편집해서 만든 어떤 시민단체의 영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원래 클립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사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로봇 만드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주요 산출물이 뭐냐면 군사용 운송 로봇이에요. 특히 이라크전에 참전한
미군들의 군수 물품을 운반하는. 근데 이라크가 산악 지형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산악 지형은 특징이 뭡니까? 길도 좁지만 막 울퉁불퉁하고 굉장히 그 지나다니기가 힘든데 거기서 엄청나게 무거운 물건들을 싣고 발을 헛디뎌도 잘 균형을 잡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군수 물자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로봇을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거기 납품도 군대 납품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 회사를 자랑하려고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맨 처음에 이 다리 여섯 개 달린 그 저 로봇이 거의 무슨 저기 노새처럼 생긴 로봇이 엄청나게 무거워 보이는 짐을 싣고 있는데 발로 뻥 차잖아요. 근데 얘가 비틀비틀하고 막 다리도 이렇게 굽고 그러면서 결국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죠. 그게 자랑하려고 만든 비디오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학적으로 볼 때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옆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그 운반하고 있는 그 물체는 폭탄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나머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 로봇이 굉장히 울퉁불퉁한 암석들이 있는 데를 걷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울퉁불퉁한 데를 균형을 잃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그걸 원래 자랑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가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유튜브에서. 당장 거기에 태그가 뭐 달리냐면 로봇 학대라고 달리기 시작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미지가 하도 안 좋아져서 결국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다 삭제했습니다. 그 동영상.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왜냐하면 그걸 수업 시간에 물질과 마음의 철학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했었는데 어느 순간 동영상이 다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 시민단체가 결성이 돼서요. 그 시민단체가 그 원래 동영상들을 편집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서 저는 이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가 여러분 이 로봇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로봇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밑에는 나오지만 애니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동물과 유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그 과학 연구의 미명하에 고통을 당하는 동물들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것처럼 풀어주고 그러는 것처럼 저 로봇들은 자기네들이 저렇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베터 라이프 좀 더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저렇게 실험실에서 고통받고 있다. 우리한테 기부를 하면 우리가 쟤네들의 삶을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나아지도록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아까 그 반응들이 되게 달랐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만드는 분들에게 틀어주면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한심하다는 반응이요. 그리고 그 반응은 그 나름대로 옳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그게 뭔지 잘 보세요. 왜 나름대로 옳냐면 테크니컬하게 현재 저 로봇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회로가 없을 뿐더러 수치심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내가 있는데 나를 외부에서 뭔가 치었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틀대면서 굴욕감을 느끼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멘탈 패컬티가 아예 장착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냥 균형 잡는 로봇이에요. 기가 막히게 알고리즘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래요. 아니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균형 잡는 이게 균형추 같은 거하고 그 진보된 형태에 불과한데 이걸 가지고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이거 문제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그렇게만 얘기하기 어려운 게 저는 그 사실을 알고서 저 비디오를 봤는데요. 당연히 저런 로봇이 아무런 그런 능력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비디오를 봤는데 처음 비디오 볼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정말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발로 뻥 차는데 얘가 비틀비틀 되는데 금방 떠오르는 게 그 자기 주인한테 학대당하는 강아지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장면들도 여러분 이렇게 그 짐을 들고 있는데 짐을 들고 로봇을 잘 들고 있는 걸 탁 쳐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고서 얘가 집으려고 옆으로 딱 치우죠. 짜증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저 그 비디오 왜 그렇게 만들었지 않아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른 주제와 관련돼서. 근데 그걸 이해해도 알고는 있어도 여전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휴미나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실제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작들을 보고 거기에다가 감정을 투입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지게 되고 아무리 그게 지금 그런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유럽 연합에서 로봇 헌장을 제정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로봇이 우리 로봇한테 뭐 인권을 준다든가 로봇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로봇을 인간하고 동등하게 그런 의도에서 로봇 헌장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지금 현재 로봇이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그 로봇 자체의 내부적 그 작동 원리나 알고리즘 상으로 볼 때 인간과 동등한 방식의 어떤 그런 사고 행위나 고통을 느끼거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에게 저렇게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파괴적으로 보이는 굉장히 좀 잔인해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왜 여러분들 폭력 영화나 폭력 행위들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면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 폭력적 게임이나 폭력 영화가 폭력 행위를 부추긴지의 여부는 연구 결과에 따라 상반돼요. 어떤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고 나오고. 근데 어떤 거는 분명하냐면 폭력적인 영화나 폭력적인 게임을 많이 보면 다른 사람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정도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확실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느껴도 별로 거기 공감을 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일종의 그 헤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심리학에서 그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역치가 낮아져요. 그래서 그런 면들 때문에 그런 로봇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학대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을 하다 보면 결국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런 행위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로봇 자체가 그걸 느끼고 그 로봇 권리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래서 로봇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윤리적으로 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로봇 헌장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비슷한 일들을 할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로봇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공장에서 사용될 때는 사실은 안전성이라든가 그 로봇에 대한 효율성만 고민하면 되지만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용될 때는 결국은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로부터 많이 듣는 얘기가 선생님 수업을 하면 할수록 인공지능의 철학이나 기계지능의 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실은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하고 그거에 입각해서 인간과 기계지능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회적 로봇들은 단순히 그 사회적 로봇의 기술적 완벽성을 높이는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양쪽에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특징이죠. 그러니까 야, 인간밖에 이거 못해, 절대로 기계는 못해 라는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허점들 또 거꾸로 사실은 기계가 그걸 안 가지고 있을 때도 그런 능력이 없을 때조차도 거기다가 더 씌워서 가지고 논다든지 아니면 불쌍하다든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걸 갖다 오류라고 한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오류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걸 안 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철학적으로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한 다음부터 우리 인간과 비등한 정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능을 위계 질서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즉 인간이 가장 똑똑하고 침팬지는 뭐 인간 지능의 뭐 5살, 8살 수준, 뭐 고릴라는 뭐 4살 수준 뭐 이런 식으로 인간 지능을 기준으로 놓고 다른 동물들의 지능들이나 기계들의 지능들을 그 척도상에서 이렇게 위치 씌우는 인간보다 훨씬 밑에 그런 데 익숙해져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이따가 이제 기능주의 드릴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지능은 퍼포먼스 위다웃 어웨어니스 개념이나 그 굉장히 불쌍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고통회로 같은 걸 가지지 않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우리와 종류가 다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사고가 여기 이건 몇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사실은 비교 동물학이나 동물 행동학 쪽에서는 이미 상당히 합의가 이루어진 견해인데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뭐 인간 지능의 몇 살 수준 이런 식의 얘기들이 사실은 전문가들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건 이제 교육학자들이나 다른 분야 사람들이 할 때는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한 척도 내에서 위치시킬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사막개미 얘기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인공지능이 그 이제 직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직업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점진적 변화 얘기를 했고 그 이유가 이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도 있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유도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왜 그런 점진적 변화 얘기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그 왓슨 같은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제 국내 대학병원에 도입돼서 엄청나게 진단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 의사보다 기계지능 의사를 더 선호한다. 그래서 이러다가 의사도 다 대체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좀 복잡한 이유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 직업들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 조금 이해하기 쉬운 예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까 그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짜증나 보이는 일을 한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그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모라백이라고 1980년대까지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로봇과학자가 제기한 개념인데요. 이미 그 당시에도 모라백의 역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일을 기계지능으로 구현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에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쉬운 예를 들어서 모라백의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뭐냐면 제가 보기엔 그건 좀 약간 오버인 것 같은데 1살짜리도 할 수 있는 일 제가 보기엔 한 3살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2살은 돼야겠죠. 걸음마 뛰고 2살 정도 그러니까 그 모라백에 든 예가 뭐냐면 여기다가 지금 그 장애물들을 막 흩어놓고요. 여기 막 물건들을 막 배치시켜놓고 애들어 저기 엄마가 여기로 와봐 그러면 애들은 이렇게 피해가지고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이렇게 피해가지고 거기까지 가겠죠. 그 일 그런 의미의 아주 누구나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거를 로봇으로 구현하기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 하기 되게 힘들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관심 있는 주제라서 그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수건 접는 로봇의 세계 신기록이 몇 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수건 접는데 몇 초 걸리세요? 한 3초면 되겠죠? 몇 초일 것 같으세요? 수건 접는 로봇 세계 신기록 지금이요. 정말 세계 최고의 로봇 공학자들이 달려들어서 만든 수건 접는 로봇의 세계 신기록 11분입니다. 11분인가 11분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지금 막 그 의사 진단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지금 희한한 일들 엄청나게 힘든 일들 바둑은 인간보다 다 잘 두고 그런 것도 만드는 시대에 수건 하나 못 접어?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인간 지능을 기준으로 기계 지능을 생각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쉬운 거면 기계도 쉽고 인간한테 어려운 거면 기계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계 지능은 낯설다고요, 굉장히. 그래서요. 왜 그게 어려우냐면 일단 수건이 뭐가 수건인가요? 여러분 급하시면 그냥 옷으로도 이렇게 좀 닦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수많은 물건들이 있을 때 그중에서 어떤 게 내가 접을 대상인지 어떤 게 수건인지를 판독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설사 그거를 극복해도 그 다음에 이 수건을 접을 만한 수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더러운 수건이어서 빨래통에 넣어야 될 건지 그럼 구태 접을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깨끗한 수건인데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이걸 이렇게 접어야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충분한 컴퓨터과학 연구가 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인데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접으려면요. 제가 이거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어떤 분들은 수건 접는 게 가능하긴 해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손가락이 각각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자유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자유도들이 곱해지면 프레임 프로블럼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유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손들을 사용해서 기계가 우리 인간이 접는 것처럼 이렇게 접는 일들은 어마어마한 컴퓨테이셔널 능력을 그러니까 계산적 능력들을 요구합니다. 알파고보다 훨씬 힘들어요. 수건 접는 일이 훨씬 힘듭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이 드는 인공지능 개발 연구는 당연히 국가든 민간 기업이든 투자한 것보다 더 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은 돈이 되는 것부터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그 잘 알려진 예인데 골드만삭스라고 여러분도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금융업체에서 금융기업에서 증권거래사, 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같은 데서 이렇게 증권을 사고 파는 그 사람들이
그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엄청난 그 체화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부에서 뭐 A 기업 주식을 10만 주 팔아라라고 오더가 내려와도 그걸 지금 파느냐, 10초 있다 파느냐, 20초 있다 파느냐에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정확하게 거의 동물적 감각으로 결정해가지고 팔고 사고 해가지고 그 매출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봉도 엄청 높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들의 그 증권 거래 기록들을 빅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딥러닝을 시키고 그래서 증권 거래를 어떤 식으로 할 때 가장 효율적인지를 계속 강화학습을 시켜서 강화학습이라는 게 이게 한번 딥러닝을 시킨 다음에 이 결과들이 나쁘면 다시 또 이 사람이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조정시킨 다음에 또 다시 또 시키고 그래가지고 점점 실력들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200명이던 증권거래사를 198명을 해고했습니다. 2명만 남기고. 그런 일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빅데이터가 있고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고 그걸 했을 때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면 기업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해결돼요. 마찬가지로 법률 변호사 일 중에서 여러분들 되게 변호사 그러시면 이제 법정에 가가지고 멋있게 이제 막 무죄인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 무죄 방면을 시키거나 유죄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그런 어떤 그 드라마틱한 장면을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컴퓨터 보고 일합니다. 왜냐하면 법률 문서들 이 되게 복잡한 문서들이 많고 그걸 아주 작고들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잘 따져야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글하고 아마존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한 10,000페이지 넘을 겁니다. 그 서류가. 그 서류들을 다 꼼꼼히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미국에서 로펌을 갓 졸업한 변호사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 일에 종사합니다. 즉 뭐냐면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된 수많은 법률 문서나 아니면 일반 문서를 검토한 다음에 일단 이 문서가 내가 관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되는지 렐러번스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체크하고 관련이 되면 그 해당 내용들을 짧게 요약하는 보고문을 쓰는 그 작업을 되게 주니어 변호사들이 되게 담당을 하는데요. 이거 인공지능화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상상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상당히 고액인데 이거는 정말로 인공지능화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거거든요. 법률 문서는 굉장히 정형화돼 있어요. 그 개념들도 정확하고요. 쓰는 단어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듭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 법률 문서가 안 풀려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것들이 다 공공 데이터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인공지능 다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CT 촬영한 이미지를 판독하는 능력 이런 거 그 판독의가 되려면 인터넷 예지dom도 거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엑스퍼티스를 가져야 되는데 역시 그것도 인공지능이 하기가 쉬운 종류의 빅데이터 정형된 특징들 이거 이미 돼 있어. 이것들은 다 상당한 정도의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즉 비용을 엄청나게 줄여서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곳에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철학자가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훌륭해서 저를 대체 못.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노력한다면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하나 대체할 인공지능 못 만들겠어요? 근데 왜 만들겠습니까? 저 대체해서 무슨 일을 전혀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 철학자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몇 사람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모라백의 역설과 결합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파출부는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파출부가 하는 일들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엄청나게 힘듭니다. 기술적 난관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걸 청소해야 되는지 결정하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물건들을 그다음에 빨 건 빨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거 아마 개발되더라도 그 기술 수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1,000억쯤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 1,000억짜리 인공지능을 쓰시겠어요? 아마 그 재벌가 같은 데서는 일종의 그 과시용으로 하나 구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파출부 쓰실 거라고요. 그냥 싼 맛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인공지능이 하기 쉽고 비교적 또 하기 어렵더라도 그걸 했을 때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부분부터 인공지능에 의한 작업 대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다음부터 무서워집니다. 이건 계속 말씀드린 제 얘기가 아니라 이쪽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합의하는 내용들인데 그것들 패턴들을 잘 봤어요. 최근 패턴들을 봤더니 그랬을 때 당연히 새로 생기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공지능 만들어야 되니까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렇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이 제도적 기능인데요. 아까 제가 골드만삭스가 200명을 전부 다 자르질 않았죠. 2명을 남겨뒀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병원장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CT 판독 같은 거 이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꽤 잘하는데 앞으로 더 잘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의사들을 당연히 이제 해고를 할 텐데 그 판독 의들은 좀 적게 뽑을 텐데 다 해고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처방전은 의사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설사 판독이나 처방과 같이 법적 효력을 갖는 제도적 행위를 그 결과물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인공지능이나 기계지능이 잘 하더라도 그 기계지능이나 인공지능의 법적 제도적 권한을 주지 않는 이상 그런 방향으로 급속도로 갈 가능성들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 탑 클래스 의사들이나 탑 클래스 변호사들은 항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층 변호사들이나 좀 단순한 작업들 하는 의사들은 많이 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나 기계지능들이 가져온 그런 데이터를 분석한 데이터를 옆에다 갖다 놓고서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사인하는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는 분은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하고 전해 들은 얘기인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이거 CT 이거 이미지 이거만 잘만 되면 사인하는 의사 몇 사람 남겨놓고 다 자를 수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없어지진 않는데 결국은 수요가 줄어들고 그 비용 절감 효과가 큰 분야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라백의 역설 때문에 인공지능을 만들기 어려운 직업들. 근데 그 직업들은 대개 현재 우리 사회 구조 내에서는 저임금 노동들입니다. 모든 저임금 노동이 기계지능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이 간단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버거킹이나 이런 데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또 비용 대체 효과가 크니까요. 근데 파출부 했을 때 떠올리실까 굉장히 그 작업 성격 자체가 그렇게 일반화하기가 되게 어렵고 정형화되기 어렵고 빅데이터라는 게 집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구축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도 이익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분야는 여전히 직장이 남아있는데 이게 직장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직장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의 양극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공지능의 개발 방식들, 자본주의하에서의 인공지능의 개발 양상들을 볼 때 아주 고차원의 창의적이고 그 어떤 판단력을 요구하고 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이건 아직 인공지능이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분야들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일반지능, 보편지능 문제에서 이걸 잘 못해. 여긴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불행한 이유 때문에 저임금 굉장히 비정형화된 그런 노동들을 수행하는 부분들 남는데 이 중간 지금 현재 사무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들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 일자리 사라진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지는 불확실하다. 그 말은 사실은 안 생길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근데 제도적 요인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도적 요인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법적 인격체, 법인이라고 하죠. 법인을 자율주행차에 부여할 수 있을 이론적 가능성, 법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그 자율성이 인간의 자율성처럼 뭐 이렇게 뭐 모든 구속과 그 어떤 그 제한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내부에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내부의 내적 준칙에 따라서 활동하는 그런 자율성은 아니지만 어떤 자율성이 있냐면 그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정보들 리얼타임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변 장애물이나 오브젝트나 사람들의 관련된 영상들을 해독하고 이게 사람이다, 얘는 뭐 나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거에 입각해서 미리 집어넣은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인간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을 기다리면 너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 같은 경우에 그 차가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그랬을 때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운동량을 줄여야 되니까 벽에 가서 부딪히거나, 그러면 이제 운전자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 충격력이 운전자한테 가니까. 아니면 뭐 보행도로로 가서 거기는 장애물들을 치면서 줄이거나, 그러면 이제 그 보행자가 굉장히 안 좋을 테고, 뭐 앞차를 치거나, 뭐 앞차 이랬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그런 상황들을 선택하게 할 것이냐. 그 알고리즘을 미리 만들어 넣어 줘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결정을 미리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원칙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고려해서 그때 리얼타임 데이터들을 수집한 거에 기반해서 선택을 해라라고 자율권을 주거든요. 제한된 의미의 자율권은. 근데 그게 법에서 인정하는 법인, 그러니까 기업체죠. 유한회사에게 제한된 자율권을 주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걸 주게 되면 그러면 그 어떻게 줘야 되냐. 물론 굉장히 제한된 형태로 처음엔 줘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먼 미래에 의사만이 아니라 충분히 똑똑한 인공지능도 자율권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그 여러 가지 점진적인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그런 지위들을 얻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가 점진적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특수지능과 일반지능의 얘기는 아까 그 모라백의 역설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굉장히 인상적이긴 하지만, 정말로 아주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하지만 다 특수지능들입니다. 일반 인공지능,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AGI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보편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이론적으로도 아직 합의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요, 도대체 보편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이론적 논의조차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어떤 사람은 여기서 홀브레인 에뮬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두뇌 전체를 그 디지털적으로 재현해 보자. 그러면 아마 뭔가 보편 지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런 거 말다. 특히 이제 수학자나 물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엑시옴 같은 걸 줘가지고 우리 지능이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원칙들을 줘서 그것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자, 일반하고 보편 지능은 무슨 차이? 일반하고 특수지능 이런 차이입니다. 알파고 있잖아요. 알파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파고는 지금 바둑을 두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파라미터 값들이 조정되어 있어요. 알파고보다는, 근데 알파고는 지금 그것만 있어요. 왓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왓슨이 원래는 퀴즈쇼에서 우승을 해서 굉장히 그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었죠. 그러면 퀴즈쇼에 합당하게 이렇게 그 내부적으로 그 파라미터 값들이 조정되고 추론 과정들이 알고리즘화되어 있는 그 왓슨을 지금은 어디 사용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월스트리트에 가가지고 기업의 가치 평가하는 데 사용했었고, 지금은 이제 CT 이미지 같은 거 판독하는 데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럼 그렇게 이렇게 다른 작업들을 수행할 때마다 추가적인 알고리즘들을 설계해가지고 조금씩 바꾸거든요, 왓슨은. 그러면 지금 CT를 판독하는 그 왓슨을, CT를 판독을 기가 막히게 하는 왓슨을 그대로 데려다가 원래 제오파디 퀴즈 프로그램에 시키면 잘 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4층 연산을 배우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수영을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수영을 했다고 해서 제가 4층 연산하는 능력이 없어지지 않죠. 별로 영향을 안 받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인문학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뭐 그 예술 활동을 하면 오히려 그게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가 다른 하나에 대해서 제한이 되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골고루 웬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일반 지능의 특징인데, 각각 개별의, 여러분이 아무리 암산 잘하는 사람도 계산기보다 빨리 4층 연산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기는 계산밖에 못 하는데 우리는 계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시도 감상하고 그다음에 늘어져서 잠수 잘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은.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연구 자체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연구자의 99%는, 어떤 분은 99.9%라고도 하더라고요. 제가 99%라고 했더니 99%는
다 특수지능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연구를 하지 절대로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위협이 되는 그런 보편 인공지능 연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이론적 기초도 안 돼 있고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돈이 안 되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왜? 당장은 인간이 훨씬 잘하거든요. 보편 인공지능에 있어서. 구태여 그걸 만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인간이 한 특정 특수지능에서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증권사도 큰일일 수 있는 게 그 기업체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주면은 기가 막힌 기업 분석 보고서를 써내는 인공지능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되게 잘해요. 그렇게 어떤 한 특정 분야를 잘 알고리즘을 만들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집안 정리하는 거 그건 못합니다. 뭐 이렇게 제 말은 원리적으로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 만들기 되게 어렵고 엄청나게 돈이 들 거고 한참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그래서 아까 왜 그 비디오에서 들고 있는데 왜 들고 있는 걸 탁 친 다음에 잡으려고 했던 게 옮겼는지 아세요? 그게 왜 홍보 비디오인지 아세요? 그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라서 그래요.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에서 내가 들고 있는 물체를 탁 쳐서 저 밑으로 갔어요. 그럼 비주얼 필드가 금방 바뀌었는데 이 물체가 저 물체랑 같은 거다. 이거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친구의 얼굴을 정면에서 보면 정면에서 밝은 빛에서 봤을 때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친구를 옆면에서 어두운 데서 봐도 똑같은 친구라고 금방 인지를 하는데 물론 오류는 있죠. 그렇지만 오류 가능성을 제외하면 상당히 릴라이어블하게 그걸 인지를 하는데 이걸 인공지능 구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탁 쳤을 때 얘가 이걸 쫓아가가지고 띠띠띠띠 하고 이렇게 쫓아가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비디오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보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건 뭐 그게 그거지 뭐. 근데 그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런 면들을 고려할 때 사실은 인공지능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기계지능을 인공지능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인간을 기준으로 놓고 그것과 비교를 하기보다는 인간과 굉장히 다른 낯선 어떤 지능들이 있고 그 지능들은 인간처럼 보편 지능이나 일반 지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특수 지능에 있어서는 그 어웨어니스 없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인다. 이것들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술 관련된 분들이 꽤 있으시고 그 질문 내용에서 예술 쪽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런 일반론을 한 다음에 예술 관련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 제가 파악한 거기도 하지만 뭐 제가 이제 기술 철학이나 예술 철학은 굉장히 서로 연관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야 학자들의 견해들을 보면 그 예술의 핵심을 뭐냐, 예술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을 뭐냐라고 할 때 그 기계적인 측면과 굉장히 뛰어난 어떤 능력들, 그 다음에 본원, 어떤 핵심이나 근원에 접근하려는 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크리벨리라는 화가의 그림인데요. 이게 그 저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크기가 대충 이 정도 되는데 보고 있으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어떻게 저걸 그렸는지. 이게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셔널 갤러리는 이렇게 못 오게 하지 않게 이게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그렸을까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기계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뭐 미학 공부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근대 미학에서는 아름다움의 핵심을 그 남이 범접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범접하기 어려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잘 만듦, 웰메이드니스, 거기에 사실은 아름다움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당시 이제 그게 이제 18세기를 19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훨씬 더 주주주의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개념들이 담는가, 어떤 의지를 담는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런 크리벨리 그림들이 보여주는 기가 막힌 어떤 기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말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은 저는 아무리 하루 10시간 연습해도 절대로 안 될 정도로 그림을 그리시고 어떤 작곡하는 분도 그렇고 그 글을 쓰는 분들 중에서도 기가 막힌 분들이 있잖아요. 언어의 마술사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회가 사실은 예술적 능력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능력이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기회는 아까 제가 퍼포먼스 위다웃 어웨어니스 측면에서 아직은 인공지능이 그렇게 뭐 아주 위협적이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소설 쓰는 로봇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 작곡 보여줬지만 그림 그리는 로봇도 나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 위협이라는 느낌은 안 드시겠지만 아직은 흉내내는 수준이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창의성이라는 게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죠. 정말 아주 뛰어난 것들은.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모방들을 변형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그걸 컨비네토리얼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양한 요소들을 이렇게 결합해보고 저렇게 결합해보고 해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 하는 이론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더 발전할 기계지능이 예술 창작 부분에서 우리가 저 정도면 정말 진정한 크리에이티비티 아니냐, 창조성이 아니냐 하는 것들에 절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원리적인 한계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퍼포먼스 수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런 거면 나도 그리겠다 하는 그림들이 이제 현대 미술에서 많이 등장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뭐와 관련되냐면 이런 거죠. 본원에 대한 탐구.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테크닉에 있어서 아니면 그 기회 수준에 있어서 아주 높은 수준은 사실은 예술의 본질이 아니다. 그거는 뭐 그냥 기능이지. 진짜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가, 거기에 메시지가 뭐가 있는가, 그 의미가 뭐가 있는가, 그걸 통해서 뭘 추구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요즘에 수용미학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수용자가 거기서 뭘 느끼는가, 예술적 경험이라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견해가 이제 19세기 이후로 굉장히 설득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뭐 저거는 뭐 그 듀샹 작품은 잘 아실 테니까 듀샹 작품의 또 패러디를 제가 가져왔는데, 저렇게 그냥 그 기성제품 변기를 갖다 놔도 그걸 왜 갖다 놨느냐,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사실주의적인 주도권에서 다다이즘이라는 상당히 낯선 유럽 그 예술적 사조들을 가져온 듀샹 같은 경우에 이것도 예술일 수 있다, 내가 예술로 만들면 예술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죠. 그리고 그걸 또 패러디하는 저런 작품이 나올 수가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의 측면들을 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특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 기의 측면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게임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벗어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토론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이공계분들이랑 하다 보면 이공계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뭐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면 자기가 옛날 고전주의 시기 작품들이나 낭만주의까지도 이렇게 작품들 읽어보면 편안하고 정말 이게 예술이다 하는 공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특히 요즘에 현대예술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것 같다. 예술가들끼리. 나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그게 왜 예술인지도 모르겠고 공감이 하나도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인문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서 인문학 작품에 대해서 그냥 나는 뭐 그 얘기하고 다 똑같이 얘기했다고 그렇게 무식하다고 잘 모른다고 폄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저런 예술 작품들이 왜 나왔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훨씬 재미있게 사실은 감상할 수 있고, 최근에 예술 감상이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 수용자들을, 그 예술 감상자들에게 그런 배경적인 설명들을 많이 제시함으로써 그런 현대 예술들의 이질성들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본원에 집중하려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냐에 집중하려는 시도들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사실은 그 대중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인공지능 시대에 기회는 어차피 그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테니까 우리는 본원에 집중하자, 우리는 역시 메시지다, 뭐 이런 식으로 도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지, 제가 뭐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하여튼 약간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더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게 정확히 어떤 형태가 될지는 사실은 다양한 시도들과 고민들이 필요해 봅니다. 잠깐 그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술 작품을 기계지능이 만드는 창작 작업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라백의 역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소설 중에서 노벨문학상을 받는 소설 작품 같은 것들을 기계지능이 써낼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돈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형화가 쉽지가 않거든요. 노벨문학상 받은 작품들 보면 다 굉장히 개성이 강해가지고 작품들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정형화된 빅데이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소설 작품을 만든 쓴 인공지능들은 되게 정형화가 쉬운 하이틴 로맨스 그걸 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이미 호주에서 나와서 출판도 하고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추리 소설, 그 다음에 뭐 공포 소설, 그 다음에 무슨 판타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돈이 조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연애 소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쓰는 인공지능이 곧 등장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고요. 신문 기사 쓰는 인공지능도 나와 있죠. 근데 아까 그 말씀들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데 어떤 기사를 잘 쓰냐면 정말로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그 경제 지표들이라든가 최근에 발표한 정부 자료들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어떤 그 지표들이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됐는데 그래서 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경제는 이렇게 될 거.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하게 잘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써냅니다. 인간보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심층 보도 기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걸 탐색하거나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기사는 아직 못 씁니다. 이것도 물론 만약에 그게 충분히 돈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 일의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그 맥켄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컨설팅 회사에서 강조를 하는 게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의 직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직업의 대체 가능성을 얘기하지 말고 직능의 대체 가능성을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기자 전체가 소설가 전체가 화가 전체가 음악가 전체가 사라질 일은 없을 텐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가 있고 정형화되기 쉬운 부분들은 만약에 그게 돈이 된다면 조건이 하나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제도적이거나 문화적인 제한이 없다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다음부터는 조금 그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 작품을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이라는 연작 소설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게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단편 모음집인데 수잔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그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서 굉장히 오래 일한 로봇 심리학자입니다. 로봇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가능하고 지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로봇이 도대체 어떤 마음 상태를,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가 아무리 프리미티브 하더라도 그 마음 상태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탐구들이 있고요.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이고 그 아이로봇이라는 영화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아이로봇 영화도 재밌게 잘 만들었지만 그거는 이 작품에서 나온 하나를 약간 변형, 거기에 약간 영감을 얻어서 만든 정도고 이 소설 자체는 전혀 다른 소설, 정말 읽어볼 가치가 있는 소설인데요. 그 로봇들이 마음이 어떻게 진화하는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저기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그 아기 돌보는 아주 단순한 기능을 하는 로봇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해져 가지고 부하도 거느리고 거짓말도 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엔 자존심도 갖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아이시모프는 기본적으로 기술 낙관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하고 달리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판단이 흐릴 수 있는 인간하고 달리 아주 현명하고 공평무사한 시장으로서 한 도시를 잘 다스리는 로봇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왜냐면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마음들이 발달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지점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근데 최근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그 낯선 인공지능의 이 낯선 점에 주목하면서 왜냐하면 이 책은 뭐 예전에 쓰여진 책이어서 그렇지만 전형적으로 모든 기계지능의 발달 단계가 인간 지능의 발달 단계를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애하고 놀아주는 아주 단순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삐아제 이론을 보시면 삐아제가 아동 발달을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의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거짓말을 좀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마음들을 겨냥하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다른 사람 마음들을 헤아려고 부하로 둘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인간 심리의 발달 단계에 맞춰가지고 로봇이 발달할 거라고 사실은 가정하고 있는데 이 가정은 사실적으로 틀립니다. 현재 인공지능 연구가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문제시됐던 인간 지능을 기본적인 지능의 어떻게 보면 원형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계지능들이 하나하나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려에 빠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생각해봤더니 이게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오래된 일이에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물질과 마음의 철학에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다루는데요.
전통적으로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있어서 첫째, 항상 구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일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 기계는 이런 걸 못한다. 그래서 인간은 기계와 다르다. 이런 형태로 항상 구별을 해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구별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일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특정 시기에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기계가 절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걸 기계가 하는 순간 바로 그 특징은 기계적인 특징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기계가 못하는 다른 특징이 인간의 고유한 어떤 특징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제일 대표적인 예가 데카르트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할 때 데카르트는 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철학자였었고 그래서 동물도 기계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동물이 만약에 뭐 고통에 막 끽끽거리고 막 울고 막 그런 것처럼 보여도 속지 말아라. 그거는 아까 흉식으로 우리가 투사하는 거다. 거기다 고통을. 걔는 그냥 기계 장치니까 마치 그거는 그 윤활유 안 칠해진 기가 삐걱거리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를 내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물질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달라요. 인간만 다른 모든 세계는 다 물질인데 인간만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은 분명히 물질과 구별되는 특징들을 갖는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영혼을 갖는 인간의 마음이 기계랑 다른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물도 감정 표현을 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동물이 아니라 기계도 나중에 발전을 하면 감정 표현을 할 것이다. 근데 그에 비해서 그 논리적 추론, 합리적 사고 이런 능력들은 추론 능력들은 절대로 기계가 가질 수 없는 능력이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근대 철학이라는 게 결국 인간 이성의 힘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 기초한 철학이었고 그러니까 데카르트로서는 감정처럼 그냥 시정잡배도 다 보여주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저급한 인간의 능력은 기계가 충분히 모사할 수 있을 거라고 봤지만 이런 합리적 추론 능력 이런 정말로 이렇게 교육받은 철학자나 할 수 있는 일들은 기계가 절대로 못할 거라고 본 거죠. 그런데 19세기만 돼도 이미 베비지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계가 논리적 추론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낼 수 있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도 감정 로봇은 어떻게 만드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 로봇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그걸 만든다고 많이 들으셔가지고 제 말을 보고서 무슨 헛소리냐 하실 테니까 제가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감정 로봇이라고 현재 나와 있거나 근미래에 등장할 로봇은 전부 감정을 가진 로봇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지하거나 사람의 감정을 사람 얼굴 표정이나 아니면 행동 제스처를 보고서 저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다고 인지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웃음을 짓는다든가 얼굴 근육 이거 되게 어려운 정말 기술적으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 근육들을 움직여서 감정을 표현하냐 아니면 제스처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끔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로봇을 말합니다. 실제로 로봇이 감정을 가진다는 게 뭔지조차도 모릅니다. 철학자도 잘 모르고 정확히 사실은 과학자는 더더욱 모르고요. 그러니까 감정 로봇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표현들을 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해석해내고 그 감정을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우리 인간의 감정 표현을 읽어내서 저 사람은 슬프다 기쁘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좀 해주면 예를 들어서 막 슬픈 표정 짓고 있으면 오늘 기분이 안 좋으세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로봇이 얘기를 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얘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효과를 노린 게 감정 로봇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아니라요. 근데 그 효과가 굉장히 크죠. 우리 상상력이 워낙 탁월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도 로봇이나 기계를 어떻게 감정을 갖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인간의 지능이 워낙 독특해서입니다.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독특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지적인 능력 이외에 그것에 작동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인간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퀄리아라고 얘기하는 감각적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능력들을 묘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데카르트는 사실은 거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기계가 논리적 추론을 하게 되자마자 19세기의 그 낭만주의적 전통의 독일 철학자들은 진정한 인간의 특징은
그렇게 기계적인 사고 능력이 아니라 영감이라든가 그저 인스퍼레이션, 그러니까 영감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즉각성, 스판테니어티,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떠올리거나 행동하는 거,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게 진짜 인간적인 면모다라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계산을 하거나 너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러면 얘는 기계 같아, 그렇게 인간미가 없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데카르트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만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인간 고유의 특징들로 정의 내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 경향은 사실은 두 가지를 혼동한 겁니다.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하고 기계는 항상 구별이 되고, 사실은 기계가 워낙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현하는 방식이 항상 그 차이는 있게 마련이지만, 그 차이가 아까 아시모프가 가정한 것처럼 이게 그 뭐랄까 더 고등한 저등한 차이인지 아니면 그냥 다름인지 낯선인지, 그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필요한 철학적인 이유가 뭐냐면, 현대 영미 철학의 기본적인 입장은 기능주의라는 입장인데요. 이 기능주의라는 입장을 이해하려면 퀄리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박쥐가 초음파를 사용해서 날아다닌다는 사실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를 우리는 못 듣는 초음파를 쏴가지고 이게 튀겨 나오는 것들을 수집을 해서 대충 이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날아다니거든요. 보는 게 아니에요.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음파로 보는 건데, 소리로 보는 겁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왜 주차하실 때 띠띠띠띠 소리가 나고 어디 물체에 가까이 가면은 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정확히 그 초음파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하고 원리상으로 똑같은 원리를 주차 기능에 집어넣어서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초음파를 활용해서 사물들을 인지하는 능력에 관련된 과학 지식이 완벽해졌다고 가정하자.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 지금 뭐 원리적으로는 거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박쥐가 초음파를 사용해서 날아다닌다는 느낌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박쥐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날까? 박쥐의 느낌이 뭔가? 그걸 알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사실은 기계가 인간의 지능과 동등한 정도의 퍼포먼스를 전혀 다른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여줄 때, 기계한테 인간이 느끼는 그 독특한 느낌, 그게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계가 그 기계의 지능이 더 열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기를 추천드리는데, 플레전트빌이라고, 이 영화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이 두 참 티격태격 하던 그 두 친구들이 흑백 텔레비전 안으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흑백인 세계에서 살다가 점점 그 흑백인 세계가 사람들이 훨씬 더 그 감정들을 갖고 좀 열정적으로 살고 그러면서 점점 컬러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묘사한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인데요. 저기서 보면 사람들이 처음으로 빨간 꽃을, 흑백 텔레비전 드라마인데 빨간 꽃을 보게 되니까 저게 뭐지 하면서 막 놀라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과 관련된 철학적인 그 토론이 있는데요. 그 메리라는 프랭크 잭슨이라는 철학자가 제안한 사고 실험인데, 메리라는 어떤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이 가상의 인물이 흑백인 세계에서 키워졌다고 합시다. 뭐 사실은 이거 가지고서 아동 학대다 그래가지고 이 사고 실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문제인데, 잠시 그 아동 학대 문제는 조금 제쳐주시고요. 그 타당한 지적이에요. 물론 실제로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근데 어쨌든 흑백 세계에서 키워졌는데, 이 친구가 아주 뛰어난 과학자여서 우리 시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소유하게 됐다고 치죠. 도대체 컬러 비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보이는 세상은 다 흑백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흑백만 봤어요. 그럼 이 친구가 처음으로 컬러 세상에 딱 나왔을 때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있을까? 이게 이제 프랭크 잭슨의 메리 사고 실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플레전트 빌은 답을 이미 줬죠.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있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전제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컬러 비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과학적 사실들, 물질적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전제했는데, 그런데 추가적으로 뭔가 느낌이 다르다고 느낀다면 그건 진짜로 느끼는 건지 아니면 그건 그냥 우리가 상상해내는 건지 아무런 존재론적 근거가 없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복잡한 얘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요점 뭐냐면 기능주의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 영미 철학에 아마 다른 쪽 철학 전통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그 공부하고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입장, 그리고 현대 인지과학이라든가 뇌과학이라든가 이렇게 과학적인 영역에서 상당히 이루어지는 발전과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철학적 입장이 기능주의 펑셔널리즘이라는 입장인데, 이 입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나온 입장입니다. 즉 뭐냐면 당연히 사람들이 어떤 인지 과정을 혹은 지적인 과정을 이렇게 수행할 때 느끼는 느낌은 독특하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빨간색을 볼 때랑 파란색을 볼 때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물론 빨간색을 볼 때는 빨간색, 파란색을 볼 때는 파란색이라는 정보가 들어오죠. 근데 그 정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느낌, 빨간색은 뭔가 강렬한 느낌을 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언어적으로. 파란색은 굉장히 차가운 느낌을 준다. 자, 근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이거 재밌는 거니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빨간색은 강렬한 느낌이라고 하고 파란색은 차가운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빨간색을 볼 때 느끼시는 그 느낌이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빨간색을 볼 때 느끼는 느낌하고 똑같은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단박에 철학계의 스타로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건 안 되겠죠. 빨간색 물체를 보면서 야, 너 이거 빨간색이냐? 이거 빨간색이야. 이건 안 되겠죠. 왜냐면 느낌 얘기하는 거지 정보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은 빨간색을 볼 때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이 파란색을 볼 때 보는 느낌을 떠올리시고요. 뭔지 모르지만 그거를 느끼고, 여러분이 파란색을 볼 때는 옆자리 분이 빨간색을 볼 때 느낌을 떠올린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할 방법은 있을까요? 또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또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시면 역시 철학계의 스타로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걸 전도된 스펙트럼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빨간색은 강렬한 느낌, 그다음에 파란색은 차가운 느낌이라고 얘기하고 다 동의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그냥 강렬한 그다음에 차가운과 연결시키는 거지, 그 느낌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다는 거는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요. 그걸 이제 인트로스펙션을 통해서만 얻어내는 지식이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기능주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든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예술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그걸 활용해서 얻어지는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든가 뭐 필요 없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건 인간이 가진 마음이나 느낌이나 아니면 그 지적인 능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인간의 지능, 기계 지능, 동물 지능, 나중에 나타날 우주인의 지능, 이렇게 지능에 대한 일반론적인 결론을 낼 때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론적인 결론은 뭐에 입각하냐면, 여기 써 있듯이 펑셔널리즘은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그게 뭐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 아까 박쥐처럼 초음파로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는 주로 시각으로 들어오는데 오감으로 들어, 아니면 뭐 영감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입력 값에 대해서 내부의 어떤 상태가 멘탈 스테이트가 있고 내적인 상태가 있고, 내적 상태가 그것들을 처리해서 프로세싱을 해서 처리를 해서 어떤 아웃풋을 내보내는 그 관계. 여러분 함수, 수학에서 함수가 그거잖아요. 입력값이 있으면 출력값을 일정하게 내보내는 걸 함수라고 하잖아요. 펑셔널리즘의 펑션이 사실은 그런 의미도 함축하고 있거든요.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관계망, 입력값, 출력값 사이를 그 내적 상태로 매개해서 그것들 연결해주는 관계망이 곧 마음이다. 그러면 그 관계망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처럼 뇌세포로 실현되는지, 아니면 컴퓨터처럼 실리콘으로 실현되는지, 아니면 우주인처럼 뭐 규소로 실현되는, 뭐 다른 걸로 전혀 실현되는지, 그것 자체는 중요할 수는 있지만 개별 단계에서. 근데 철학적인 수준에서 마음의 본성을 논할 때는 그다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게 현대 기능주의 철학의 핵심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 지능이기만 하면, 아직 지금 기계나 인공지능은 일반 지능 수준이 못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저게 그 유명한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나오는 할이라는, 저건 정말 일반 지능이거든요. 그럼 저런 일반 지능이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이건 비 깊은데요, 굉장히.
그런 일반 지능과 우리 사이에 엄청나게 다르지만 쟤는 굉장히 낯설어요. 그렇지만 쟤와 내 지능이 인간의 지능이 그냥 다른 거지 하나가 뭐보다 더 낫고 못하고 이런 판단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냐면 이런 그 새로운 인공지능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낯선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저렇게 엄청나게 발달한 인공지능 뭐 터미네이터식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낯선 지능들이 이제 그 초연결 사회에서 여러분들 아마 전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초연결 사회의 특징이 이 네트워크 상에서 IoT 기반으로 그 만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조그만 인공지능들이 거기 다 하나씩 깔려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 네트워크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인공지능 자체가 아까 보여줬던 공장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막 깔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 때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낯설고 다른 종류의 마음이다 하는 점들을 명심하지 않을 때 사실은 조금 복잡한 사회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이 그리고 그것들을 제가 사실은 이걸 개발자들한테 인공지능 개발자들한테 강조했는데 그 인공지능 개발 단계에서 기계지능 개발 단계에서 그런 고민들을 해가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특수지능이 얼마나 인간과 멀리 떨어져서도 모델링에 성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인가인데요. 이게 이제 사막개미거든요. 사하라에 사는 사막개미인데 얘가 저기 밑에 자기 둥지에서 낮에는 이제 더우니까 못 나오다가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나와가지고 먹이를 찾습니다. 근데 먹이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막 뱅뱅뱅뱅 돌면서 찾아요. 그러다 먹이를 발견하면 직선으로 자기 집으로 옵니다. 저게 무시무시한 얘기인 게 쟤는 GPS도 없어요. 물론 사막이라서 지형지물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방팔방이 다 모래예요. 근데 찾을 때는 뱅뱅 돌다가 그러면 저거 우연히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요. 쟤를 저기서 잡아가지고요. 수평이동 시켜요. 그러면 정확히 그 수평이동 시킨 지점에서 직선으로 가서 집이 있어야 되는 지까지 와요. 그럼 거기까지 온 다음에 거기는 집이 없잖아요. 거기서 헤매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저기를 타겟팅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개미 요만하거든요. 개미의 뇌세포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저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다고. 어딘가 저 얘기를 했더니 사람보다 낫네 그러더라고요. 물론 사람보다 낫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나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 사막에 떨어놓으면 GPS 없으면 그냥 죽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 일을 해내는데 어떻게 해내느냐를 봤더니 최근에 이걸 인공지능 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물학자들이 먼저 이걸 밝혀냈어요. 어떻게 봤냐면 일단 자외선을 활용합니다. 밤중에 자외선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을 활용해서 동서남북을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서 자기 지도를 그린 다음에 물론 우리가 개미 말을 할 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미랑 의논해가지고 알아낸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 실험들을 해가지고 그 밝혀낸 건데 그래서 그 지도상에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데드 레코닝이라고 그래서 발자국 수를 셉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2걸음 걷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2걸음 걸으면 원래 위치에서 어디 있는지 대충 계산해낼 수 있잖아요. 그걸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개미 러닝머신을 사용했어요. 참 과학자들은 대단하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 기계를 써가지고 개미한테 착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북쪽으로 5걸음 걸었는데 사실은 10걸음 걸었다고 착각하고 그랬더니 정확히 자기가 착각하게 만드는 그 장소로 집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도상에서 표시를 하면서 찾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건 엄청 효율적인 시스템이거든요. GPS가 안 될 때 저렇게 데드 레코닝을 저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정확히 뭔가 그럼 저걸 활용하면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특수지능을 인간지능이 아니라 개미지능에 기반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 연구가들은 인간지능을 꼭 흉내내려고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인간지능은 일반적으로 너무나 독특해서 모델링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 말고 기능주의에 입각해서 어떤 리절트를 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습니다. 그럴 때는 사하라 사막개미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이런 기계지능과 관련한 모든 안건들은 가능하면 인간 중심주의적인 어떤 하이라키한 어떤 그런 태도들을 벗어나서 그 낯선 지능들과 어떻게 함께 공존해 가면서 여러 가지 그 사회나 제도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구성해 나갈 것인가 그런 점들을 저의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